낙봉파라는 골짜기에서 화살비가 하늘을 가릴 때 봉추라 불린 남자가 피에 젖은 흙 위로 무너진다. 그는 와룡과 나란히 천하를 바꿀 머리라 칭송받았지만 날개를 펴보지도 못한 채 끝을 맞는다. 왜 그토록 거대한 지략이 이름없는 매복병의 화살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꺾였을까? 끝까지 들으면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지 알게 된다. 지금 구독하고 이 어두운 이야기를 함께 내려가자. 사람들은 하늘이 두 개의 별을 같은 시대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와룡 제갈량과 봉추 방통이 함께 빛나면 천하는 너무 빨리 정리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는 오히려 별이 스스로 타오르다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방통의 비극은 운명만이 아니라 조급함과 오해와 인간의 허영이 한데 엉켜 만들어낸 덫이었다. 그리고 그 덫은 천천히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방통은 형주 양양에서 태어났다. 그 땅은 강과 평야가 만나는 길목이었고 문벌과 학문이 숨쉬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난세의 먼지가 이미 바닥을 덮기 시작하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도덕을 말하면서도 칼을 준비했고 예의를 말하면서도 편을 가르고 있었다. 방통은 그 틈에서 경전을 익히며 자랐고 세상의 이치를 글로 배우는 동안 세상은 글이 아니라 힘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집안은 이름이 있었다. 삼촌 방덕공은 은자로서 인재를 알아보는 눈으로 유명했다. 방덕공은 잠든 용과 어린 봉황이라는 별명을 남겼다. 잠든 용은 제갈량에게 붙었고 어린 봉황은 방통에게 붙였다.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저주였다. 어린 봉황이라는 말 속에는 아직 하늘로 오르지 못한 시간이 들어있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쉽게 비웃었다. 젊은 방통은 화려하지 않았다. 정사 기록은 그가 수수하고 투박해 보였다고 전한다. 말도 빠르게 사람을 휘어잡는 타입이 아니었다. 난세는 진짜 실력보다 먼저 반짝이는 겉모습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영웅에게서 빛나는 얼굴과 큰 목소리를 기대했다. 방통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재능은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다. 묻혀 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더 단단해졌지만 동시에 더 날카로워졌다. 방통은 고립을 배웠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시험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세상을 관찰했고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욕망을 들여다봤다. 누가 명분을 팔고 누가 충성을 사고 누가 위리를 이용하는지 그는 너무 빨리 알아버렸다. 그래서 그의 말은 더욱 직설적이 되었고 직설적인 사람은 늘 환영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하는 시간은 길어졌고 그 길어짐이 훗날 폭발할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사마휘가 그를 만난다. 사람들은 사마휘를 수경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권력의 자리로 가지 않고 사람의 자리를 읽는데 평생을 썼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두 사람은 뽕나무 아래에서 마주 앉는다. 사마휘는 처음엔 평범한 청년 하나를 본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자 그 청년의 눈빛이 달라진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속도가 남다르고 답을 찾는 방식이 남다르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말한다. 형주 남쪽에서 가장 뛰어난 선비라고. 그 한마디가 방통의 이름을 밖으로 끌어낸다. 그 순간부터 봉추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봉추가 실제로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몰라도 이미 기대를 만든다. 기대는 때로 축복이지만 때로는 칼날이다. 기대가 커질수록 그를 시험하려는 눈도 늘어난다. 그리고 방통은 그 눈뜰을 견디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다. 방통은 잠시 유표의 아래에서 일을 맡기도 했지만 그는 쉽게 무리에 섞이지 못했다. 유표는 큰 땅을 쥐고도 결단이 느린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은 조심스러운 말로 가득했다. 방통은 그 조심스러움이 결국 모두를 죽인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불편한 말을 했다. 불편한 말은 오라도 미움을 산다. 방통은 점점 더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그는 안다. 이곳은 자신의 둥지가 아니라는 것을, 봉황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 불길이 천하의 판도를 갈라놓은 뒤 유비가 형주의 발을 붙인다. 그때 방통은 마침내 유비의 진영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는다. 사람들은 와룡이 이미 곁에 있으니
봉추가 더해지면 날개가 둘이 된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유비조차 방통의 겉모습을 보고 그를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방통은 작은 고을의 책임자로 보내진다. 천하를 논할 머리를 가진 남자가 시골의 서류더미 앞에 앉게 된 것이다. 그때 방통은 웃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잔을 든다. 그리고 이 조용한 잔이 곧 폭풍의 신호가 된다. 고을에 부임한 방통은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서류는 쌓이고 백성의 원성은 커지고 관리는 초조해진다. 그는 매일 술을 마시며 창밖만 본다.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다고 수군대고 어떤 이는 봉추라는 별명은 허풍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방통은 알고 있다. 지금 그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하찮은 그릇에 담아 시험하는 자들에게 그릇이 먼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유비의 귀에 들어간다. 유비는 분노한다. 그는 사람을 얻는데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 자부심이 상처받는 순간 더 큰 분노가 된다. 유비는 장비를 보낸다. 장비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가 말을 타고 고을로 들어오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장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방통에게 왜 정사를 벌였느냐고 호통친다. 그 한마디가 방안을 흔든다. 방통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붓을 든다. 그리고 쌓여있던 서류를 펼친다. 그날 반나절 동안 방통은 마치 칼로 베듯 사건을 정리한다. 세금 문제도, 소송도, 치안도 하나씩 정확히 갈라낸다. 판결은 빠르고 단호하며 구석이 없다. 장비는 점점 말이 줄어든다. 무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속도가 있다. 그것이 진짜 재능의 속도다. 장비는 돌아가 유비에게 보고한다. 그 사람은 작은 고을을 다스릴 인물이 아니라고. 그는 큰 일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장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유비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그는 방통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순간 방통의 마음도 흔들린다. 그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인정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충성을 낳기도 한다. 그날 밤 유비와 방통은 길게 이야기한다. 방통은 냉정하게 천하를 해부한다. 그는 의와 오의 균형을 말하고 형주의 불안함을 말하며 유비가 진짜로 서려면 서쪽의 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비는 그 말이 두렵지만 동시에 달콤하다는 것도 안다. 땅은 곧 미래이고 땅은 곧 이름이며 땅은 곧 후손에게 남길 집이다. 유비는 자신의 꿈이 집을 찾는 것임을 인정한다. 익주는 풍요롭고 산으로 둘러싸여 지키기 쉬운 곳이다. 누구나 탐낸다. 하지만 익주의 주인은 유장이다.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고 같은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인물이다. 유비는 늘 인과 위리를 내세워 사람을 모았다. 그래서 익주를 빼앗는 순간 그 얼굴에 금이 간다. 방통은 그 금을 본다. 그는 알고 있다. 주군이 망설이는 이유는 도덕이 아니라 이미지다. 그리고 이미지 때문에 천하는 늘 늦어진다. 방통은 유비에게 말한다. 난세에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고. 명분만 붙잡으면 한 발도 못 나간다고. 유장은 약하고 땅을 지킬 힘이 없으니 먼저 취하고 나중에 은혜를 베풀면 된다고. 이 말은 차갑다. 하지만 난세는 원래 차갑다. 방통은 주군의 가면을 벗기고 그 안에 야망을 만진다. 야망이 움직이는 순간 군대도 움직인다. 유비는 결국 결단한다. 익주로 간다. 익주로 들어가기 전 방통은 세 가지 길을 꺼낸다. 첫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정예를 뽑아 밤낮으로 달려 중심을 기습해 유장을 단숨에 붙잡는 것. 둘째는 적의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을 속여 제거하고 그 병력을 흡수해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것. 셋째는 물러나 지원군을 기다리며 오래 끄는 것. 방통은 첫째가 가장 좋다고 말한다. 빠르면 피도 줄어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첫째는 가장 더럽다. 초대받아 들어온 사람이 주인을 기습해 묶는 일이다. 유비의 손은 잠시 떨린다. 그래서 그는 둘째를 고른다. 중간의 길이다. 빠르면서도 스스로를 변명할 여지가 남는 길이다. 방통은 아쉬워한다. 그는 속도가 전쟁의 핵심이라고 믿는다. 그 아쉬움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는다.
그리고 남은 아쉬움은 언젠가 조급함으로 변한다. 들은 연회를 연다. 웃음이 오가고 술이 오간다. 겉으로는 우정의 잔이지만 속으로는 칼이 숨는다. 방통은 유비의 귀에 속삭인다. 지금 여기서 유장을 붙잡으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익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용장에게 칼춤을 시키고 그 칼이 춤이 아니라 결단이 되게 하자고 말한다. 유비는 멈춘다. 그는 이것은 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순간 방통은 주군이 가진 마지막 선을 본다. 그리고 그 선이 언젠가 모두를 불태울 수도 있다는 예감을 품는다. 중책은 실행된다. 관문을 지키던 장수들이 연회와 선물과 말로 풀어지고 방통의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포위가 닫힌다. 피는 짧게 터지고 소문은 길게 퍼진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갈 곳을 잃고 갈 곳을 잃은 군대는 새로운 깃발 아래로 흡수된다. 이렇게 익주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 전투가 아니라 흡수에 가깝다. 방통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서를 알고 있다. 승리가 쌓이면 분위기는 느슨해진다. 군영에는 노래가 늘고 술독이 늘고 경계는 얇아진다. 유비는 웃으며 오늘 즐겁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 순간 방통은 찬물을 붓는다. 남의 나라를 빼앗아 놓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진 군주의 군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공기는 얼어붙는다. 장수들의 얼굴이 굳는다. 유비의 눈빛이 흔들린다. 방통은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주군이 취할수록 더 세게 흔들어 깨워야 한다고 믿는다. 유비는 분노한다. 그는 순간적으로 방통을 내쫓으라고 한다. 방통은 물러난다. 걸음이 느리다. 그는 일부러 멈춘다. 이것도 시험이다. 주군이 진짜로 자신을 버릴 사람인지 아닌지. 유비는 잠시 후 후회한다. 그는 방통을 다시 부른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신임한다. 이 장면은 방통의 힘을 보여준다. 그는 칼이면서 동시에 거울이다. 유비는 그 거울 앞에서만 자신의 얼굴을 본다. 하지만 익주의 마지막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성도의 길목에 낙성이 있다. 그 성은 산과 물과 성벽이 합쳐진 요새다. 지키는 장수는 단단하고 수비는 집요하다. 시간이 늘어진다. 하루가 한 달처럼 느리다. 성벽 위에서는 화살이 날아오고 아래에서는 사다리가 부러진다. 군사들은 지친다. 지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방통은 그 마음의 균열을 듣는다. 그리고 불안해진다. 방통은 조급해진다. 그는 속도를 믿는 사람이다. 속도가 곧 안전이라고 믿는다. 시간이 길어지면 조조가 움직일 수도 있고 오가 변할 수도 있고 내부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그는 유비에게 말한다. 내가 직접 나서면 낙성을 뚫을 수 있다고. 그는 계획을 세운다. 좁은 길로 들어가 성벽에 빈틈을 치고 기세로 밀어붙이자고 말한다. 이 결정은 그가 가진 가장 빛나는 장점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칼날임을 드러낸다. 길은 협곡이다. 양쪽은 절벽이고 위는 하늘이 좁다. 말발굽 소리가 바위에 부딪혀 메아리 친다. 병사들은 줄지어 들어간다. 전진이 곧 생존이다. 후퇴는 혼란이다. 방통은 앞에서 깃발을 본다. 깃발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날아오르는 중이라고 느낀다. 봉추라는 이름이 드디어 봉황이 되는 순간처럼 느낀다. 그래서 더 빨리 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 화살이 온다. 어디서 왔는지 보이지 않는다. 바람과 함께 날아와 살갗을 찢고 갑옷 틈을 찾는다. 낙성의 성벽은 멀고 매복은 가까웠다. 화살비가 쏟아지자 길은 곧 함정이 된다. 병사들은 서로를 밀치고 말은 비명을 지른다. 소리는 커지는데 하늘은 더 좁아진다. 방통은 순간적으로 깨닫는다. 이곳은 전장이 아니라 목구멍이라는 것을. 목구멍에 들어온 군대는 쉽게 질식한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불길한 지명이 있다. 봉황이 떨어지는 비탈이라는 뜻의 낙봉파라는 이름이다. 사람들은 그 이름이 마치 예언 같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야기는 방통이 유비의 말에 올라 적이 유비로 착각하고 화살을 집중했다는 장면을 덧붙인다. 그 이야기는 비극을 더 비극답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것은 전설이 아니라 현실이다. 현실은 때때로 설명을 주지 않는다. 정사는 차갑다. 정사는 방통이 낙성을 공격하던 중 음먼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말한다. 누구를 노린 화살인지도 확실치 않다. 의도가 아니라 우연이었다.
우연히 천재를 꺾었다는 문장은 너무 허무해서 오히려 공포스럽다. 천하를 설계한 머리가 한순간의 우연에 의해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믿는 통제는 얼마나 얇은가. 방통의 나이는 36이었다. 너무 젊다. 너무 빠르다. 그의 손은 아직 많은 지도를 펼치지 못했고 그의 입은 아직 더 많은 진실을 찌르지 못했다. 피가 흙으로 스며들고 숨이 끊어지자 봉추라는 별명은 비로소 전설이 된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던 직설이 죽고 나서는 사람을 울리는 미련이 된다. 그리고 그 미련은 유비의 가슴 한복판에 구멍을 낸다. 유비는 소식을 듣고 멈춘다. 한순간 말이 사라지고 다음 순간 울음이 나온다. 그는 땅을 치고 통곡한다. 전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아온 사람도 어떤 죽음 앞에서는 무너진다. 방통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다. 그는 유비의 야망을 현실로 바꾸는 손이었고 동시에 그 야망을 제어하는 브레이크였다. 유비는 그 둘을 동시에 잃었다. 그래서 울음은 슬픔이면서 공포이기도 했다. 군영의 분위기는 바뀐다. 승리의 냄새가 피의 냄새로 바뀌고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눌러앉는다. 장수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누가 다음에 빈자리를 채울 것인가? 누가 그 날카로운 입을 대신할 것인가? 방통은 살아있을 때는 미움을 샀지만 죽자마자 모두가 그의 필요를 깨닫는다. 필요는 늘 늦게 온다. 그리고 늦게 온 필요는 대가가 크다. 방통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이 아니다. 전쟁의 리듬이 바뀐다. 계획의 톤이 바뀐다. 한 사람이 만들어내던 속도와 압박과 냉정함이 사라지면 군대는 더 쉽게 느려진다. 더 쉽게 느려지면 적은 더 쉽게 숨을 쉰다. 낙성의 수비는 더 단단해지고 유비는 더 조심스러워진다. 전장은 이렇게 감정으로 흔들린다. 방통이 남긴 구멍은 지도 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위에서도 벌어진다. 결국 제갈량이 움직여야 한다. 형주에 남아있던 제갈량은 소식을 듣고 서쪽으로 향한다. 와룡이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균형의 이동이다. 한쪽에서 무게가 빠지면 다른 쪽이 버텨야 한다. 제갈량은 익주의 길을 건너며 마음속으로 계산한다.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 생각은 계산이면서 동시에 애도다. 제갈량은 방통과 달랐다. 그는 긴 호흡을 믿는 사람이었다. 명분과 내정과 동맹을 중시했다. 그래서 그는 유비를 오래 살게 만드는 설계를 했다. 하지만 방통이 하던 역할은 다른 종류였다. 방통은 유비의 감정을 정면으로 때려 깨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필요하면 모욕처럼 들리는 말도 했다. 유비가 듣기 싫어도 결국 듣게 만드는 말의 칼을 가졌다. 그 칼이 사라지자 유비의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이 늘어난다. 익주는 결국 유비의 손에 들어간다. 하지만 그 과정은 더 길어지고 더 지치고 더 상처를 남긴다. 승리는 승리지만 승리의 모양이 달라진다. 방통이 설계한 속도로 끝났다면 덜 흘렸을 피가 더 흘러간다. 덜 소모했을 시간이 더 소모된다. 그리고 시간은 난세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다. 사람들은 방통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남긴 빈자리가 얼마나 비싼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초계 정권이 자리를 잡을수록 방통의 이름은 더 자주 소환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만약 방통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달라졌을까? 이 질문은 달콤하다. 달콤한 질문은 위험하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은 만약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만약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상상이라서 그 상상은 슬픔을 잠시 마취해주기 때문이다. 가장 큰 만약은 언젠가 터진다. 관우가 죽고 유비의 마음이 타오른다. 복수심이 나라의 방향을 잡는 순간이 온다. 유비는 동쪽을 향해 군대를 돌리고 전쟁을 준비한다. 제갈량은 말린다. 오와 싸우는 것은 위를 이롭게 할 뿐이라고.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는다. 그때 사람들은 다시 방통을 떠올린다. 방통이라면 어땠을까? 방통이라면 그 불길한 복수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었을까? 방통은 과거에 유비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적이 있다. 남의 나라를 빼앗아 놓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고 말했고 유비는 분노했다가 결국 반성했다. 그 장면을 기억하는 자들은 믿는다. 방통은 유비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을 거라고.
그는 유비에게 가장 위험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위험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잃는 순간 권력은 귀를 잃는다. 귀를 잃은 권력은 눈이 멀기 쉽다. 그래서 방통의 죽음은 더 큰 공포를 낳는다. 한 사람의 죽음이 몇 년 뒤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다. 어떤 빈자리는 단순히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이 사라지는 것이다. 선택의 폭이 사라지면 사람은 감정과 습관으로 움직인다. 유비의 폭주는 그 공포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방통이 살아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부재가 촉의 균형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방통의 생애를 더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가 단순히 책상 위의 전략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필요하면 전장으로 나갔다. 그는 지도 위에서만 싸우지 않았다. 그가 낙성 앞에서 직접 군을 이끌겠다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책임을 지려 했다. 책임감은 숭고하지만 전쟁에서는 때때로 치명적이다. 전쟁은 책임감을 칭찬하지 않는다. 전쟁은 빈틈만 찾는다. 낙성의 길목을 다시 떠올려보자. 바위가 숨을 막고 하늘이 좁았던 그 길. 병사들의 갑옷이 서로 부딪히며 쇳소리가 이어졌던 그 순간. 방통은 아마도 한 번쯤 느꼈을 것이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바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식는 땀. 그 감각은 위험의 예고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 경고를 놓친다. 자신감은 귀를 닫게 한다. 어떤 전승에서는 방통이 불길한 지명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그가 멈칫했다 해도 길은 이미 목구멍 아니었다. 뒤로 물러나면 혼란이 더 커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화살이 기다린다. 난세의 선택은 늘 이렇게 더럽다. 최선이 아니라 덜 나쁜 것을 고르는 것이다. 방통은 덜 나쁜 선택이 앞으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된다. 방통을 쏜 화살은 영웅의 화살이 아니다. 이름을 남긴 장수가 쏜 것도 아니다. 기록조차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 익명의 화살이 오히려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손은 종종 이름 없는 손이다. 이름 없는 손은 책임지지 않고, 이름 없는 손은 전설이 되지 않으며, 이름 없는 손은 다시 같은 일을 한다. 방통의 죽음은 영웅들의 싸움만이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유비는 이후로도 방통을 잊지 못한다. 그는 방통의 유족을 예우한다. 관직과 자귀를 통해 그의 공을 기억하게 한다. 하지만 예우는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 빈자리는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날은 결정적인 조언이 늦게 도착하고, 어떤 날은 듣기 좋은 말이 과하게 쌓이며, 어떤 날은 누군가 말해야 할 진실이 침묵으로 남는다. 방통은 그런 침묵의 모양으로 촉의 정치 속에 남는다. 제갈량은 더 바빠진다. 그는 한 사람 목 이상의 일을 짊어진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결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제갈량이 가진 신중함은 촉을 오래 버티게 했지만 방통이 가진 공격성과 현실 감각은 촉을 더 빠르게 성장시켰을지도 모른다. 두 날개가 있었더라면 비행은 안정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쪽 날개가 꺾인 새는 더 많이 퍼덕여야 하고 더 빨리 지친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탓한다. 하늘이 두 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냉정하게 보면 하늘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난세의 등용은 실력보다 외연과 인맥을 먼저 본다. 방통이 오랜 시간 묻힌 것도 그 구조 때문이다. 묻힌 시간은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날카로움은 결국 그를 전장으로 밀어냈다. 그러니 비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틀에서 자라난 것일지 모른다. 방통의 성격은 칼날 같다. 칼날은 쓰임이 있다. 하지만 칼날은 손도 벤다. 그는 유비에게 야망을 직시하게 했고 명분의 가면을 벗기게 했고 승리 속에서도 도덕을 잊지 말라고 찔렀다. 이런 역할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직은 그런 사람을 오래 품기 힘들다. 조직은 결국 듣기 좋은 말로 흐르기 때문이다. 방통은 그 흐름을 거슬렀고 거스르는 사람은 종종 먼저 사라진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전사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경고처럼 남는다. 권력이 커질수록 직언을 하는 사람은 더 위험해지고
전장이 길어질수록 조급한 사람은 더 무모해진다. 방통은 직언과 조급함을 함께 가진 인물이었다. 그 조합은 천재를 천재답게 만들지만 동시에 천재를 너무 빨리 소모시킨다. 불은 밝지만 빨리 꺼진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우리는 방통이 죽은 뒤의 촉을 이미 알고 있다. 관우의 죽음, 유비의 분노, 이릉의 참패, 그리고 제갈량의 고독한 북벌. 이 모든 흐름을 한 사람의 죽음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흐름이 약해지는 순간을 본다. 균형추가 사라지는 순간을 본다. 방통은 균형추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균형추가 빠진 저울은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져 부러진다. 방통이 살아있었다면이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왜 그런 질문을 붙잡는가? 그것은 방통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다. 영웅은 영웅답게 죽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데 방통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결전을 치르다 장수와 맞붙어 쓰러진 것이 아니라 전장의 우연 속에서 꺼졌다. 허무한 죽음은 인간의 통제 욕망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을 만들고 그 만약으로 허무를 덮으려 한다. 하지만 바로 그 허무가 이 이야기의 공포다.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악당의 계획이 아니라 우연의 날씨다. 한순간 바람이 바뀌면 화살의 궤적도 바뀐다. 한순간 말이 미끄러지면 대오가 무너진다. 한순간 잘못 고른 길이 목숨을 끝낸다. 방통은 천하의 판을 읽었지만 바람의 판은 읽지 못했다. 아니,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천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방통이 남긴 말들을 떠올려 보면 그는 단지 냉혹한 현실주의자만은 아니다. 그는 승리 속에서도 어짐을 잊지 말라고 했고 주군이 취하면 더 크게 흔들어 깨웠다. 그 말은 도덕이 아니라 통치의 기술이기도 하다.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땅을 얻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방통은 그런 균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패도의 사람인 듯 보이면서도 왕도의 기준을 동시에 들이댔다. 그 복합성이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 그의 외모가 화려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상징처럼 남는다. 겉이 평범하다고 속도 평범한 것은 아니다. 난세는 겉의 화려함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진짜 인재를 늦게 발견한다. 방통의 초년이 길게 묻힌 것은 개인의 불운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편견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편견은 오늘에도 살아있다. 우리는 여전히 잘 포장된 말에 끌리고 조용한 깊이를 놓친다. 방통의 이야기가 1000년을 지나도 살아있는 이유다. 방통의 죽음 이후 촉하는 전쟁의 언어보다 통치의 언어를 더 크게 배운다. 제갈량이 정비한 내정은 촉을 버티게 했다. 그러나 버틴다는 것은 때로는 공격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다. 방통이 있었다면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과감함은 더 큰 위험도 부른다. 우리는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알 수 없다. 결국 만약은 결론을 주지 않는다. 만약은 오직 여운만 남긴다. 이릉에서 유비가 불길 속에서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봉황의 이름을 부른다. 누군가는 말한다. 방통이 있었다면 유비를 막았을 거라고. 누군가는 반대로 말한다. 방통이 있었다면 더 빨리 전쟁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이 둘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방통은 현실을 직시했지만 동시에 속도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통은 하나의 답이 아니라 하나의 변수다. 변수가 사라진 역사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더 크게 튀어오른다. 방통의 가장 큰 힘은 유비의 마음을 다룰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제갈량은 설득했고 방통은 찔렀다. 설득은 머리를 움직이고 찌르기는 심장을 움직인다. 유비는 감정의 사람이다. 감정의 사람은 머리로는 알면서도 심장이 흔들리면 방향을 바꾼다. 방통은 그 심장을 겨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부재는 단지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심리의 부재다. 지도 위의 빈칸이 아니라 사람 안의 빈칸이다. 방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사람이다. 천하를 얻기 위해 더러운 일을 하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더러운 일에 취하지 말라고도 말하는 사람. 칼을 들자고 말하지만 칼을 든 손이 왜곡되는 순간 그 손을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에 불편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 조직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방통의 죽음이 촉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결국 이 장치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낙봉파를 다시 떠올린다. 좁은 길, 하늘의 틈, 화살의 소리, 그리고 한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순간은 단지 개인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의 끝이었다. 가능성이 끝나면 남는 것은 현실뿐이다. 현실은 냉정하고 현실은 무겁다. 방통이 남긴 것은 이루어진 제국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그림자다. 그리고 인간은 늘 그림자에 더 오래 시선을 준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천재가 왜 죽었는가의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가 왜 천재의 죽음에 집착하는가의 이야기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설명으로 달래려 한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설명을 주지 않는다. 역사는 단지 결과를 남긴다. 방통은 그 결과의 가장 잔인한 예다. 하늘이 두 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더 큰 공포다. 별이 사라지는 이유가 하늘의 결정이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더 일찍 알아보고 더 제대로 쓰고 더 신중하게 보호했다면 말이다. 통을 보호한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전장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진짜 보호는 갑옷이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된다. 어떤 길로 갈지, 누구를 앞에 세울지, 어떤 속도로 밀어붙일지, 방통은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비극은 더욱 인간적이다. 신이 번개가 아니라 인간의 발걸음이 만든 비극이기 때문이다. 방통이 낙성에서 직접 나서겠다고 했을 때 유비가 단호하게 말렸다면 어땠을까? 유비는 그를 잃기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비는 동시에 그가 만들어내는 속도가 필요했다. 필요는 늘 사람을 위험한 쪽으로 밀어낸다. 게다가 방통은 단지 참모가 아니라 스스로도 무대에 서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 와룡이 이미 빛나는 시대의 봉추는 증명해야 했다. 증명은 천재의 자존심이고 자존심은 때로 목숨보다 무겁다. 하늘이 두 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인간의 심리가 숨어 있다. 경쟁은 사람을 태운다. 비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방통은 제갈량과 비교되었고 그 비교가 그를 더 빨리 날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 빨리 난 새는 더 빨리 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공포다. 우리는 운명을 탓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운명을 밀어낸다. 방통의 이야기를 다 보고 나면 남는 장면이 하나 있다. 뽕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꿰뚫는 말을 하던 젊은 남자. 그때 그는 아직 안전했다. 아직 화살의 길목에 서 있지 않았다. 아직 자신이 전장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몰랐다. 인간은 늘 안전한 순간에 가장 선명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그 생각을 실행하려다 죽는다. 방통의 삶은 생각과 실행 사이의 비극이다. 북한은 결국 멸망한다. 하지만 멸망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멸망은 작은 균열이 이어져 만든 긴 소리다. 방통의 죽음은 그 소리의 시작 중 하나로 기억된다. 한 사람의 죽음이 곧바로 나라를 무너뜨리진 않지만 나라를 지탱하던 균형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든다. 약해진 균형 위에 사건들이 쌓이면 언젠가 무너진다. 그래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사건들이 남긴 방향이다. 방통의 죽음은 방향을 바꿨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방통이 살았으면 촉이 흥했을까가 아니라 방통 같은 사람이 조직에 남아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 직원을 받아들이는 문화, 겉모습보다 실력을 보는 눈, 빠른 성과만을 요구하지 않는 인내.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면 봉추는 더 오래 날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세는 그런 조건을 싫어한다. 난세는 급한 결단을 요구하고 급한 결단은 종종 사람을 소모한다. 그래서 방통은 비극의 상징이 된다. 그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시대의 속도와 편견의 무게에 의해 꺾인 사람이다. 그가 남긴 세 가지 계책은 단지 군사 전략이 아니라 난세를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다. 빠르게 취한 뒤에 정당성을 만들 것, 적의 내부를 흔들어 자신의 힘으로 삼을 것, 시간을 끌면 제3자가 끼어들 수 있음을 두려워할 것. 이 사고방식은 오늘의 권력 게임에서도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낡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낯설지 않다.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본다. 낙봉파의 바람이 잠시 멈추고 화살 소리가 멀어지고 땅에 떨어진 깃발이 천천히 젖어간다. 그 위로 먼지가 내려앉는다. 먼지는 전장의 마지막 글자다. 글은 남기지 못해도 먼지는 남는다. 방통의 이름도 그렇게 남았다. 완성된 업적이 아니라 미완의 가능성으로. 그래서 더 오래 남는다. 완성은 끝이지만 미완은 계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어쩌면 자신만의 낙봉파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다 너무 빨리 달린 순간,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해 스스로를 위험에 밀어넣은 순간, 혹은 중요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균형주였는지 깨달은 순간. 방통의 비극은 전장에만 있지 않다.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래된 역사이면서도 현재형 공포다. 봉추 방통은 날개를 펼치지 못한 봉황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는 촉이 서 있을 땅을 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주군의 정신을 흔들어 깨웠고, 난세의 법칙을 차갑게 드러냈다. 그가 너무 빨리 꺼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우리를 깨운다. 재능은 충분하지 않다. 재능이 빛나려면 시대와 선택과 사람의 눈이 함께 필요하다. 하늘이 두 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한다. 별은 사라졌지만 그 별이 남긴 어둠의 윤곽이 아직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친다고.